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잠깐 특감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독일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강할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은 되게 마음이 무거운 게 제가 아는 건 짧은데 그 짧은 걸 또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건 더 어려운데 저는 보통 기본이 3시간 정도 강의하는 게 기본인데 15분에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2009년, 2019년에서 보이시나요? 저 뒤쪽에서도? 예. 네. 슬프게도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저도 바지가 꽤 이렇게 붙었죠? 1913년도에 또 올해 2013년도 차이들이 있죠. 네, 1990년에 TV는 커지고 사람은 말랐는데 반대로 TV는 날씬해지면서 사람은 뚱뚱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요새는 제발 좀 들어와서 집에서 있어라 하는데 요새는 제발 좀 나가라.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치는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 사이즈만 커져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옷에만 있었는데 이제 몸 자체가 아주 그러죠. 자, 오늘 제가 시작할 내용은 나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 때, 이름조차 안 붙여진 그때, 저도 한 달 전에 저희 손녀를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뭐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새록새록 정말 그 손주가 이렇게 눈에 가물가물거려요. 안 보면. 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도 없었던 그 상태와 현재 나는 똑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넌 누구냐 그러면 뭐 내 이름을 얘기하고 나는 무슨 학교를 나왔고 공부는 뭘 했고 직업은 뭐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라고 알고 있죠. 우리. 그리고 남에게 나라는 그 어떤 개성을 보일 때도 나는 이렇게 이런 걸 갖고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인간이다 하는 걸 이제 보이려고 하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나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개념적인 나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넌 나라는 사람은 이래 하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경험을 한 나라고도 이름이 붙여진다. 또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는 또 스키마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세트가 덕지덕지 내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특성, 성격, 특성을 얘기하는 걸 스키마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 중에는 호모 사귄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도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호모 사귄 거 냄새 맡으면 그냥 바로 좀 턱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혐오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건 아주 간단한 제 스키마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더 복잡한 스키마는 누군가를 만나면 괜히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얄밉고 싫어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싫으냐 그러면 몰라. 그냥 난 제 표정만 봐도 제 말투만 들어도 짜증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건 사실인데 그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무의식 안에 자극 반응의 세트로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 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내가 나라고 하는 건 스키마 덩어리죠. 저는 이걸 또 껍데기라고도 부릅니다. 껍데기. 자, 그렇다면 태어났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냐 이거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태어났을 때 내가 다르고 그다음 1살 때 다르고 2살 때 다르고 나이가 지금 우리 60이 넘었는데 그때마다 다르면 그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났을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의 일관성 있게 관통하고 있는 그 나,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까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전 경험들이 쌓인 나는 에고 덩어리는 특질이 뭐냐면 비교 판단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바로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뭐하는 인간이냐? 얘는 나보다 잘났냐 못났냐? 이 사람은 돈이 많냐 적냐? 공부를 많이 했냐 그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어떤 특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순식간에 스캔하듯이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승패가 달리는 거죠. 내가 좀 우위에 있다 그러면 우쭐대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약고 죽고 비슷하다 싶으면 좀 한번 새겨볼까? 이렇게 되는 게 이 껍데기들끼리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저 껍데기가 나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거를 개념을 초월한 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태어났을 때도 나였고 지금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현재인 나도 내 안에 관통하고 있는 나, 그것이 초월적인 나, 개념을 초월했다는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참나라고 합니다. 참나. 또 심리학적 용어로 셀프라는 용어를 쓰죠. 또 순수 영혼이라고도 하죠. 불리는 이름은 다 각각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죠. 부처님은 그래서 무아라는 말을 했죠. 네가 너라고 알고 있는 다 헛것들을 다 깨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월적인 나, 순수 영혼의 나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런 비교 판단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린 누굴 보면 겉을 보지 않고 속의 핵심, 너와 나는 본질적인 면에서 공통된다 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한때 이랬던 때가 있었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 가짜 나가 진짜 나인 것 같이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조건적 가치의 체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그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거예요. 공부 잘해라. 근데 잘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1등 해라. 응?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패하지 마라. 완벽해야 된다. 남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귀에 오지백에 듣고 컸던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주변의 선배들은 우리한테 왜 그런 거 요구를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조건을 채워야만 우리가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있다고 내가 판단을 저런 조건들을 좀 채워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살아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건적 가치 체계를 다 채운 인간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동안에 정신과 의사생활 30년을 하면서 몇 명쯤 환자분을 만나봤을까 했더니 대략 10,000명쯤 만났어요. 그런데 그 대략 만나본 10,000명 환자분 중에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재벌가도 있고, 또 무슨 법 쪽에 판사,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의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각종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날 찾아왔을까 할 때 보면은 뭐가 부족하냐면 조건 갖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자기가 가진 조건은 더 이상 당연시 여겨지고 없는 조건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없는 조건. 그게 정말 우리 인간의 고통의 핵심 소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적 가치 체계를 따르면서 이 속안에 사는 한 필연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치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을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면 무조건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적 가치 체계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조건 안 채워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태어나는 순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핵심 절대 가치라는 면에서는 동등하다 이런 믿음이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특히 요즘에 젊은 아이들 이런 문제가 제일 화두예요. 죽고 싶어 해요. 왜 죽고 싶냐?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사실은 이렇게 강의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물론 뭐 동료들 만나면서 중인데 사회자로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수 시작! 뒤에 더 세게 시작!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죽고 싶냐? 우리나라 자살률이 심각한 건 아시죠? 네, 청소년 아이들 자살률도 심각하고 특히 노년 자살률도 엄청납니다. OECD 국가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나라 뭐 반도체 1등 어쩌고 하는데 세계 정말 1등은 자살률 1등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핵심 안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나는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가치가 없냐? 난 공부도 잘 못해요. 좋은 학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은, 원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자식의 그 밑에 또 자식까지 본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잖아요. 저는 우리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쟤한테는 죽기 전에 딱 이 절대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존재인 믿음만은 좀 심어주었으면 이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다하겠다. 뭐 딴 거 뭐 재산 물려주고 뭐 그런 것도 가치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가치는 내가 어떤 조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근자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자감. 저건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 있어? 그런 거야. 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난 자신감이 있어라고 당당해지는 거죠. 명상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명상은요. 바로 현재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현재 하는 행위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호흡이 되겠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땐 밥 먹는 행위가 될 거고 걸을 땐 걷는 행위, 씻을 땐 씻는 행위, 네. 공부할 땐 공부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의할 땐 강의에 집중하는 게 현재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얘는 이것저것을 무조건 잡아요.
외부에서 뭔가 소리가 탁 들리면 바로 잡아요. 이상한 냄새가 들리면 바로 잡아요. 그 다음에 생각,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잡아요. 신체의 감각을 잡아요. 여기저기가 쑤시고 가렵고 간지럽고 감각을 잡아요. 감정을 잡아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잡아요. 욕구를 잡아요. 나 이거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욕구를 잡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고 나서 뭘 하냐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결과가 우리 인류를 무지하게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후유증은 우리 인류가 고통받게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설이 있어요.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언어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서로 상호 통하잖아요. 이게 인류를 엄청나게 발달시킨 거죠. 문명을. 다른 동물하고 상대가 안 되죠. 반면에 그 언어의 해독, 그것이 바로 인류의 고통이라 이거죠. 의미가 생긴 거죠. 우리 강아지한테 야 바보 같은 놈아 해도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둘인데 갑자기 제가 우리 저기 홍윤 회장님한테 이 바보야 이러면 이게 어때야 되고 그래서 바보라는 비읍과 비읍 오로 이 음절로 만들어진 게 합쳐지면 살인기 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왜냐? 의미가 붙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탈융합, 의미가 붙어있는 것들을 띄어내는 작업이 실제 심리치료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사람 머릿속 좀 보세요. 산책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하죠. 강아지 머릿속이 이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삶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명상훈련의 목적은 내가 가진 스키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명상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이란 건 좋아하는 감각을 탐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너희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탐으로 발전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서플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무상이죠. 무상은 뭐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서플라이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탐하다 보면 없어지게 되고 상실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또한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혐오하면 바로 고통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내 주변에 싫어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없애버리고 싶고 미워하다 보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그 흔들리지 않는 힘, 이 힘을 키우는 훈련이 명상훈련의 또 다른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어른은 뭔가 할 때 건강한 어른이라는 게 첫 번째가 나는 태어나는 순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며 우리 모두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 저는 이거를 1점은 전혀 안 믿는다부터 6점은 완벽하게 믿는다까지 점수 매기기를 하게 하는데요. 환자분들한테 매기면 뭐 3점 쓰는 사람, 4점 쓰는 사람, 5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점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저는 절대 가치로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5점 밑은, 6점이 아닌 5점 밑은 1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랑 믿거나 안 믿거나 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보면서 얘가 우리 애가 맞을 거라고 확인하세요? 믿음은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때 그게 믿음이죠. 그런 식으로 믿느냐 아니냐만 있대요. 내 자신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다. 내 껍데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총 17가지 문항에 그 건강 어른의 특성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건 생략하고, 만일 이게 필요하시고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이나 이걸 통해서, 아니면 우리 밴드나 이런데 올려놓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된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윤희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희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아는 보기가 참가상을 준비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돼가지고 이런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